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3박 4일 2,700km입니다. 평양에서 러시아까지 3박 4일간 2,700km를 열차로 이동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장소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한 가운데 두 나라의 무기 거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또 MB 장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소규모 개각을 단행합니다. 후임 국방장관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 특보 그리고 여가부 장관에는 김혜eng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영장의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조사가 두 차례 소환 끝에 어제로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이 예상대로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1일 또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지 여행하고 왔다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이후 어제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앙회의 포럼에 참석해서 수감 생활 5년을 빗대서 수년간 오지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고 농담한 뒤에 2008년 글로벌 위기 극복 경험 등을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파업 전야입니다. 철도노조가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닷새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파업이 실행될 경우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에서 60%가량 감축 운행돼 물류 지장과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어렵게 1승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조교성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클리스만 감독은 부임 후 6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새로운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책,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밤을 진짜 지새우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 보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모든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대체로 이 세 분 다 개성이 강한 분들이에요. 부처 장악력 측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싸움꾼들을 데려오겠다는 것인지 진짜 정부 인사의 완벽한 태행 다 옛날 분들이잖아요.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에 개각을 예고했습니다. 대상 부처는 3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문체부 그리고 여가부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임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 특보가 이제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 특보는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초대 문체부 장관을 그렇습니다. 지낸 인사였죠. 그래서 만약 유 특보가 이번에 이제 임명이 될 경우 이조 교육부 총리, 당시에는 이제 교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서 MB 정부 출신의 인사가 또 장관 또는 이 장관급에 임명이 되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 초에 이 교육부와 문체부 업무보고 때 두 부처 공직자들이 많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그 나라의 문화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못 사는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딱 비교를 해서 보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육 문화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야를 넓히고 정말 빅픽처를 그리고 그리고 두 부처의 우리 공직자들께서 진짜 많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유인촌 특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연기파 배우죠. 연극은 물론이고요. 전원일기를 비롯해서 숱한 인기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특보는 197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배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1990년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니까 이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았었고요. 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배우 출신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김명곤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화행정의 총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서 3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장관 퇴임한 뒤에도요, 굴착기 면허를 따거나 소년원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고 또 71세의 나이에도 자전거로 유럽을 종주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는요, 연극 무대에서 파우스트 공연을 선보이는 등 연기 활동도 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전 장관을 이제 특보에 이어서 또다시 장관으로까지 기용한 이 배경,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유인촌 특보는요, 현 정부 출범 전후로 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특보는 최근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문화예술에 관련된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념 전쟁에 나선 것과도 좀 맥락이 비슷해 보여서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직접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을 하는 것 중에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조언하는 역할을 맡기시지 않았나. 그리고 새로운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책,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정말 세상에 순응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못 내, 요새. 그러니까 결국은 편견과 편향된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인촌 특보는요, 지난 첫 번째 이 문화부 장관 재직 시절에는요, 몇 가지 논란에 휩싸인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2008년 그 국정감사 도중에 이제 취재 중인 그 사진 기자들을 향해서 찍지 말라 이러면서 욕설을 내뱉어서 비판을 받은 바 있고, 또 이른바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여기에 이제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가 된 바가 있었었죠. 과거 이제 이런 논란들이 이제 다시 언급이 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천 장관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인 출신이면서 또 이 문체부 장관 경험도 있는 분이에요. 또 그때 장관 시절에도 좀 자기 소신과 철학이 확실했던 분이에요. 하여튼 윤천 장관을 이렇게 초이스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 부처 장악력 측면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뭐 왜 이렇게 MB맨들이 다 대통령이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주로 자유를 억누르는 것으로 구설이 되는 사람들을 부처의 장관들로 좀 임명하고 있어요. 진짜 과거 때처럼 그렇게 표현의 자유라든지 예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단하고 억누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국방부 장관 인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이 탄핵을 거론하고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장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을 거론해 왔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이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이 되면 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이 기간에는 대통령이 장관 교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공백, 즉 안보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 장관의 그 사의를 즉각 받아들이고 오늘 후임자를 서둘러 지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임 장관 후보로는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진작부터 거론됐습니다. 네, 이 초선 비례대표인 신 의원은요, 이 합참 차장을 지낸 이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걸로 알려졌고요. 지난 7월엔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순방할 때 이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에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최근 불거진 육사 내 홍범도 흉상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문재인 정부가 육사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 장군을 국군의 뿌리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 흉상 건립을 밀어붙인 데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요, 현 정부 대선 때 이제 뭐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부서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장관을 지금 임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새만금 잼버리의 주무부처죠. 그 행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제 일찌감치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후보자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현수 여가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김행 전 위원은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이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담당 그 전문위원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또 정몽준 전 의원이 16대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 당 국민통합 21의 대변인 등으로 이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개각 내용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요, 이 대통령실의 개각 발표가 있기도 전부터 이 하마평에 오른 김행 전 비대위원을 이제 포함해서 앞서 거론된 뭐 유인천 특보 그리고 신원식 의원까지 모두 시대에 뒤처진 인사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국방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개각 단행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신원식 의원이라든가 유인촌 전 장관, 김행 비대위원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우리 당에 봤을 때는 이 인사는 구한말 인사다. 시대에 뒤처진 인사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로 단식이 14일째, 그러니까 꼭 2주째 됐습니다. 건강 상태 많이 나빠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단식 농성 장소를요, 국회의사당 앞에 그 야외 천막에서 의사당 내의 당대표실로 오늘 옮겼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얼마 전부터 이 단식 투쟁 도중에 이제 자리를 이렇게 좀 펴고 눕는 모습을 종종 보였고 또 말을 하다가 이렇게 좀 멈추거나 걸음을 걷는 그런 속도도 현저히 많이 느려지기도 했는데 이 아침마다 그 농성장, 그러니까 단식장에서 열렸던 그 당 최고위 회의 역시 단식 12일 차였던 지난 11일부터는 그 11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상태라면서 오늘부터는 단식을 국회 안 당 대표실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은 이 당 대표실로 찾아가서 이 대표를 직접 만났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한테 단식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이 대표는 확답을 주지 않았고요. 또 오늘 개각을 하는 거냐, 아주 훌륭한 분들이더라. 물론 이거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단식장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시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을 들고 응원하시는데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지지자들께서는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빨리 단식이 좀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바람이고 당원과 지지자들 바람입니다. 11시에 뭐 발표한다고 그런다면서? 네, 개각 발표가 있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기되는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국힘 내부에서도 한숨소리, 한숨소리, 한탄소리 이런 게 국힘 내부에서 나온다고 그러고 힘내십시오, 대표님. 힘내십시오.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고요. 민주당 평의원들 역시 속속 당대표실을 찾아서 이 대표한테 단식을 그만두라라고 권유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요. 민주당이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대표한테 단식 중단을 건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뜻을 모았고요. 또 그 후속으로서 이제 평의원들의 방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요. 아직까지는 단식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 내용을 공식 브리핑을 하고 향후에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 단식 중단을 강력 공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체온, 혈당, 혈압 등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7일째 검사에서부터 전해질 불균형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어제부터는 부정맥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도 상당하여서 의료진들은 이후부터는 모니터링을 더 자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단식 13일째이던 어제 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다시 출두해서 이제 2차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나 이 단식의 여파로 현저히 수척해진 그 모습이었고요. 또 검찰 역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이 남은 질문을 대폭 줄여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9일 조사에 이은 2차 조사여서 그랬는지요. 이 조사 시간도 이례적으로 이제 짧았다고 하고요. 조사 자체는 이 2시간이 채 안 돼서 끝났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1시간 한 50분 만에 실제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조서를 열람한 뒤에 오후 6시 11분에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시간만 보면 2차 소환 조사는 한 4시간 40분 정도 걸린 겁니다. 이 대표는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를 세웠고요. 출석 전 내놓은 메시지에서는 자신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면서 결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향해서 조폭 출신의 불법 사채업자, 부패 기업가 이렇게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을 조폭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부른 데 대해서 크게 서운해하면서 최근 재판을 통해서는요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낸 사실 이걸 폭로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제 그 검찰 조사 전과 후 이 대표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2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왜 불렀는지는 금세 드러날 것이다. 피의자의 궤변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증거가 없었다는 피의자 이재명 씨의 궤변이다라면서 제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당황한 피의자에게서 보이는 현실 부정이다라고 꼬집었고요.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증거가 없다면 이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겠냐라고 반문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 정말 증거가 없었다면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이 됐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본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모두 다 구속이 되었다는 점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단식을 하면서 당내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켜도 진실의 순간, 구속 수감의 순간은 저는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검찰의 증거도 없이 이 단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굳이 재소환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비열하고 악랄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민영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영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배웅할 때도 계단을 혼자 내려가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천준호 실장이 이제 비서실장이 배웅을 하면서 이렇게 부축을 약간 해보려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냥 혼자 내려가겠다고 기어이 이렇게 조심조심 내려가시더라고요. 글쎄요. 그 장면은 너무 저한테 착잡하고 이게 검찰이 정치를 하는 거야?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거야? 이 검찰이 지금 온 하여튼 정치판을 다 마음대로 뒤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뭔가 했겠죠. 네네. 벌써 2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수사인데. 그러니까 어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진술을 내놨고 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 뒷이야기도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조사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한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중에서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여기에 좀 집중 추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1차 조사에서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 의혹까지만 묻고 이 대표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서 조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방북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이 1차 조사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가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일부 질문에는 2-3페이지 분량의 장문의 답변을 한 걸로도 전해졌고요. 이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다 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좀 혐의를 부인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표는 이 대부분의 대북 사업 결제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맡았다면서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고 알았다면 진작에 이 전 부지사를 해임했을 것이다. 즉 미리 다루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면 과실이라는 그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이 검찰에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대납한 뒤 받았다고 알려진 그 영수증 등 증거를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또 조사실에서 이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말들을 쏟아냈고요. 검사를 향해서 이른바 이제 훈계죄의 말 이런 것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 조사실에 앉아서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이 왜 내용이 다르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요. 또 검사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훈계 쪽으로 말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요. 이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는 과연 그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만든 2차 조서에는 서명을 했고 반면에 앞선 1차 조사 때 만든 조서 거기에는 결국 서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는요.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누락이 됐다라면서 조서 열람 도중에 좀 중단을 하고 이 서명 날인도 거부를 했었거든요. 어제 2차 조사에서는 조서를 모두 열람을 하고 이 서명 날인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을 하신 대로 이 1차 조서에는 끝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서 이 대표가 2차 조서 서명 날인 후에 1차 조서를 다시 열람을 하던 중 갑자기 열람하지 않겠다라면서 일방적으로 퇴실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1차 조서에 끝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 1차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이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이요. 이 1차 그 조사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한 이유 또 그걸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그 검찰 조사 끝난 뒤에 이제 취재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 그 예를 들면서 이 1차 조서 서명 날인을 거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의사 타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이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실 자체가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조서에 잘못돼 이렇게 있었다 그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해당 진술 내용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이화영의 이제 책임을 밀었다는 그런 취지로 잘못 보도되기도 했다면서 검사를 이 공무상 기밀 누설 등으로 구두 고발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측 이 변호인은요, 이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이 대표의 날인이 있다고 해서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임해서 그 전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이 지키는 것이지 도지사가 결재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죠. 그것은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좀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가지 죄명으로 구두 고발을 지금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뭐 변호사야 그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뭐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되지만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부분 다른 일도 아니고 자신의 방북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신이 관리하는 그 도의 대북 협력 사업에 결제를 하는 거하고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쭉쭉 찍히는 거하고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게 과연 상식적이냐. 이 부분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검찰은 어제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 대북 송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른바 이제 영장의 시간,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 국회에서의 체포한 표결까지 정말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줄줄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서 한 번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서 국회가 회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날짜로 거론되는 게 21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5일인데요. 직접 체포한 설명을 해야 하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까지 해외 출장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향후 일정 등을 감안을 하면 아마 다음 주 초에 영장을 청구하고 오는 20일이나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한 뒤에 실제 표결은 25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한 표결이 가시화하면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이게 국민의힘도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각자 셈법에 아주 분주해 보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요.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가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부결로 사실상 뜻을 모은 그런 상황입니다. 민영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체포한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신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를 했고요. 전임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절대로 검찰에 입에 내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기자가 좀 이제 순화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박범계 의원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속된 말로 검찰의 아가리에 내어줄 수 없다. 상당히 거친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의총 모습 보시고요.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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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올랐습니다. 저도 단식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식 못합니다. 저는 대신 싸우려 합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는 비명계 의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상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당내의 화합 분위기가 형성이 됐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 여전히 문제는 잠복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조홍준 의원도 역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단언을 했었다. 그러니까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 기각을 받고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후폭풍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조 의원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나간다 라고 6월 달에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당하고 부당하고를 떠나가지고 또 이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또 그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렇게 지금 단식하고 힘드신 분한테 약속 지켜라 라고 얘기한 게 참 야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짠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그걸 정말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셔가지고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신 게 최상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부결시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용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 이제 다수의 의원들은 그 부채포트본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검찰 입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건가요? 저는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법 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법이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 체포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체포안 표결 여파로 이 대표가 직무 수행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영장 심사로 가서 영장이 발부됐을 상황까지 그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쌍방울 대북 송금혹 수사가 어제 재조사를 끝으로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 시간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첫째는 과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두 번째, 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이거를 추석 전에 이거를 해서 결국 체포 동의안 표결까지 체포 전에 추석 전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결국 추석 민심의 그 밥상 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건을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 이런 비판적인 평가도 나올 수 있지만 또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저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이제 법률가시니까 한번 판단해 주시죠.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 수순으로 나아간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시점일 텐데 검찰로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시점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떤 이유를 댈까요? 이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당연히 이 요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검찰로서는 범죄의 상당성이 상당히 소명됐다라는 이유를 주되게 아마 항변을 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부분이 가결되고 국회에서 그래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실질 심사를 받고 만약에 기각이 되는 시나리오도 사실은 변수로 고려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추석 전에 이 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추석 민심은 상당히 무리한 수사라는 이 회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각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거의 일치하는데 법리적으로 배임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제3자 뇌물이 성립하는지 이런 법리 다툼이기 때문에 저는 시점을 추석 이후로 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검찰이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20일 아니면 21일에 올라가서 25일에 표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10월로 수년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12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선 전국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그때부터는 확 떨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처리를 하되 이것이 가결 아니면 부결인데 설사 그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을 시킨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스스로 지난 6월에 자기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래놓고선 결국은 그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을 부결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였다라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로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스스로 판사 앞에 가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크게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길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려놔가지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총선을 뛸 때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수많은 방탄에 이어서 단식에 이어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은 시나리오는 25일 내로 해결되면서 추석 밥상에 자연스럽게 그 메뉴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다른 재판 상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한 영상을 공개를 해서 이게 또 주목받았습니다. 네, 어제 그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46차 공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은 당시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사실상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 대북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면서 이 사진과 영상물을 제출했습니다. 이 검찰이 제출한 그 장면은요, 이겁니다. 2019년 1월 17일 이 중국 선양의 캠피스키 호텔에서 이 쌍방울 그룹과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가, 그러니까 조선 아태평화위원회는 그 북한의 대남 그 사업 기구죠. 네. 관련 기구죠. 이 북남 경제 협력 사업 협약식을 맺는 그 장면 그리고 후속 만찬 현장이 담긴 건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사진과 영상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그리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협약식 영상에서는 뭐 포럼이라는 그런 영어는 좀 빼라고 말하는 이 전 부지사의 훈수가 음성으로 담겨 있고 이 또 다른 영상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술자리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그동안 이 당시 다른 일로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일행을 마주쳐서 회식 자리에만 참석했다. 이 협약식에는 가지 않았고 또 이런 관련 내용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본다면 그런 주장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 검찰은 재판부에 이 자료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17일 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었고 신명섭 전 국장도 잠시 동선이 겹쳤을 뿐이라고 진술했었다면서 그런데 이 자료들은 김성태의 진술이 부합하고 이화영의 기존 진술이 완전히 허위였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동영상에는 김성태 씨가 주어는 직접 언급을 하진 않지만은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도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가 협약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통령 만들자고 했다고 공공연하게 회자가 됐던 말들이 사실로 직접 인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러면서 경기도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 중국 선양의 한 식당 술자리 모습입니다. 보고 오시죠. 너무 많아. 오케이. 근데 그러면 한마디 더 할게 있잖아. 우리 형은 나보다 애가 하지 마. 우리 형은 나보다 애가 하지 마.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지만요. 어제 재판에서는요. 이 재판부가 이 자꾸 바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이 검찰 조사에서의 이 전 부지사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 그 진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3자 뇌물 제공 혐의를 두고서 이 전 부지사가 추진한 일을 다 몰랐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이 대표에게는 이게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진술인데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고 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다른 변호사가 이 검찰 진술을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내니까 이 전 부지사가 그건 자신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증거 채택에 동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이 대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최초의 입장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여기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협의가 된 거냐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네라고 답을 했지만 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장이 또다시 바뀔 수 있다라면서 추후에 다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검찰 측은 수사 기록이 방대해서 국선 변호사도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하는데 이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다 검토를 했다는 거냐라면서 현직 민주당 소속 도의원인 변호인이 중요한 분
그러니까 이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서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2019년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 그리고 어제 관련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답변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남북 접경 지역이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주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증언을 내놨습니다. 네, 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이 유 전 본부장이요. 그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이 소송이나 언론 대응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도운 사람들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이 김만배 씨가 2020년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이재명의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이라면서 소위 50억 클럽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답을 했는데 앞서서 정진상 등이 그 대장동 수익 700억을 약속받았다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정진상 전 실장 등이 김 씨에게서 당초 원래는 이 대장동 사업 지분의 24.5%인 1,0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가 이 50억 클럽의 몫으로 300억 원을 공제를 한 뒤에 결국 지금 나온 그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결국 이 300억 원은 50억 클럽 6명에게 줄 돈을 제외를 하고 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측이 이 300억 원 공제를 수긍했냐 이렇게 재차 물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확실히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700억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정 전 실장에게도 다 얘기를 했고 자신이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해서 이 대표의 소송을 도운 사람도 있고 또 인맥, 또 언론과 관련해서 도운 분도 계시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2020년 7월 이 공제액이 3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0억 클럽의 의혹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 대법관으로 재임하면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가 나오도록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해 9월 퇴임 후에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매달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걸로 알려져서 재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50억 클럽 멤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도운 사람들이다.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오니까요. 정진상 전 실장 측 아주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검찰이 증인과 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 300억 원이 이 대표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줄 돈을 공제한 거다라는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처음 나오는 건데 검찰이 근거도 없이 악성 유도 신문을 한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어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신문 조서나 관련 녹취록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도 어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인 박모 씨가요. 무소속 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돼 있죠.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이걸 인정했습니다. 네, 이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그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 씨인데 이 박 씨 측이 그 어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2021년 4월 이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선을 목적으로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실과 또 이 돈과 함께 이 캠프 내 부의자금 합쳐서 총 6천만 원을 마련을 했고 이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서 윤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긴 하지만 박 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고요. 또 박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면서도 이러한 그 살포 행위를 윤의원과 강래구 전 그 상임감사위원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윤의원에게만 따로 한 그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박 씨에게 죄를 묻는 건 좀 부당하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박 전 보좌관이 5천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거, 또 자신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이거 모두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논리가 상당히 흔들리게 됐습니다. 네, 이 송 전 대표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이정근 녹취록 속 대화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보좌관이 현재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5천만 원을 김모 씨 사고라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이 이른바 이제 혐의 중에서 핵심 부분을 인정을 한 걸로 지금 어저께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 처리 문제하고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굉장히 예상하십니까? 직결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박모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와는 거리감이 가장 좁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는 취지의 이게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 때문에 아마 검찰은 빨리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조사하고 여기에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관련자들도 빨리 수사해야 될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도 하고 또 50억 클럽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돈과 정치와 법 기술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 그 이전의 녹취록에서 이미 그 강내구 씨와 이정근 씨 녹취록에서 송영길 대표한테 보고했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랬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도 부인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박 보좌관의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또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그 소위 정치인들의 거짓말 그리고 이게 다 지금 돈하고 연결됐는데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것도 결국 돈과 직결되는 일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은 친명계의 아주 그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박찬대라든지 정성호 같은 사람들이 왜 이화영을 만나거나 이화영 부인과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당원들을 동원해서 영치금 주기 운동을 했는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이 발본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판에 이것은 한국 정치를 후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방금 이제 법기술자 이런 표현 쓰셨는데 이게 방송 용어상으로는 그다지 적합한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정상회담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방금 전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상회담의 유력한 장소로 꼽혔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 들어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과도 지금 만났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이죠.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잠시 후에 외신을 통해서 미리 도착해 있던 이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대면했다. 이런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Как вы добрали?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까? 이게 와봉역에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같이 한 대중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의 만남 말씀드린 대로 4년 5개월 만입니다. 지금 방금 장면 저희가 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요. 이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미리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 푸틴 대통령은요. 정말 지각대장으로 유명합니다. 자기하고 아무리 친하거나 또 자기보다 유력한 그런 나라의 대통령 또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항상 늦게 나타나서 문제가 많았는데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은 미리 가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서 저희가 이제 시체말로 이렇게 갑을을 얘기를 할 때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을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갑이다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 혹시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회담을 진행할 텐데요. 예상대로 이 무기 거래가 과연 이루어질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방문한
대면한 모습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 러시아 측에서 이제 사진을 올린 건데 그 북러 접경 지역인 이 연해주 핫산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의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이제 그 모습이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평양에 출발할 때는 그 인민복을 입었었는데 이걸 이제 정장으로 갈아입고 김 위원장이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전용 열차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고요. 이어 이 러시아 군악대의 환영을 받은 김 위원장은요, 레드카펫을 걸어 이 장관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연해주 주지사는 이 북한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Мы по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конечно же, мы ожидаем в этом году открытия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связанных с развитием туризма, развитие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아까 저희가 김정은, 푸틴이 이제 대면한 그런 장면 영상 보내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타스통신의 보도가 있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정상이 포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만났다는 거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 만나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잠시 나눴던 그런 대화고요. 그다음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렇게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무역과 경제적인 유대 그리고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정상들은 영내 정세와 국내 정세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또 푸틴이 한 얘기도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기술 협력 등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걸로 일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 매체도 앞서서 이 김정은의 러시아 도착 사실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요. 김정은이 어제 새벽에 러시아 핫산 도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에 러시아 간부들이 환송을 받으면서 방문지로 출발했다고 덧붙였지만은 구체적인 행선지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측 인사들과 가진 환담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4년 만에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최종 목적지 지금 저희가 보신 대로 이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로 결국 판명이 됐습니다. 네, 김정은은 지난 10일 평양을 출발해서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3박 4일째 북서쪽으로 달리는 가운데 최종 목적지가 어딜지 이게 좀 관심이었는데 서서히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 국경을 통과한 김정은 전용 열차가 당초 예상이 됐던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그대로 지나쳐서 회담 개최지로 예상이 됐던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를 향했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거리가 1,200km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까지 거리는 이 자동차 도로를 기준으로 1,500km입니다. 그 여정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김정은 그 전용 열차가 장장 약 2,700km를 달려서 이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까지 갔습니다. 열차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쯤 아무르주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일본 NHK가 러시아 철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 또 앞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그 김 위원장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 도착을 한 걸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후 12시 30분쯤 도착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두 사람은 4년 5개월 만에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정은이 이렇게 지금 회담 장소로 도착하기까지 이동 시간이 예상보다도 더 오래 걸렸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평양을 출발해서 북러 접경 연해주 핫산역에 도착하는 데는 약 37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평양에서 핫산까지 거리가 약 860km임을 감안하면 평균 이동 속도가 시속 25km가 채 안 되는 겁니다. 4년 전에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여기에 비해서 좀 시간이 한 3배 이상 걸린 거거든요. 이렇게 느림보 운행을 하는 건 이전 정상회담 때는 모든 일정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더 먼 보스토치니에서 방문을 한 만큼 운행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설정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 모두 도착했고 저렇게 지금 이제 대면까지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곧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러시아의 인테르파스 통신은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 비행장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는 약 3시간 동안 직접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요. 이웃 국가로서 공개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이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 정상회담 장소로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정한 거 이거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될지 김보은 기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어떤 곳인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옛 소련 시절의 우주대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러시아가 거액을 들여서 건설한 이 최첨단 기지인데요. 규모는 우리나라 나로 우주기지의 100배가 넘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2016년에 첫 우주 로켓 발사 이후에 10차례의 성공을 거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러 군사협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 올해 진행한 2차례의 정찰 위성 발사에 모두 실패를 했는데 10월에 재발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주기지를 직접 보고 로켓과 위성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받을 그런 기회로 삼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봐도 그렇고요. 또 수행단 면면을 봐도 그렇고 절반이 군 관계자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무기 거래가 될 것이다. 이게 확실해 보이죠. 네, 어제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듯이 이번 방러에는 이 북한 군서열 1, 2위부터 정찰 위성과 이 핵 잠수함 개발 책임자 등 군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을 했는데요. 특히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조춘용 군수공업부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에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교도통신 역시 이번 회담에서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이 무기 탄약 지원을 요청을 하고 북한은 위성 발사 기술 전수를 요구하는 등 이 군사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이제 앞서서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까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겠다 그런 의도로도 풀이가 됩니다. 계속 지금 현지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 더 전달을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기술 협력도 논의할 것이냐 이런 질문 아마 이제 언론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그거를 바라고 있지만 설사 그거를 이전 받는다고 해도 그걸 운용할 능력이 없다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했듯이 북한은 러시아에게 위성 등 첨단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요. 젖먹이한테 스테이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술이 있다고 바로 무기화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욕심이 나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도 필요하고 ICBM도 완성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젖먹이한테 스테이크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도 못 먹어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미국이 마음을 바꿔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줘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10년에서 한 20년 걸립니다. 우리 우리나라도요. 일각에서 원자로 주모 뚝딱 만들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인공위성 기술이나 ICBM 기술도 아마 구형 기술이 일부는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첨단 기술은 주지도 않을 거고 이게 기술을 줘도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런 회담이 열릴 수 있는지, 열릴 것인지 또 열릴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예상과 변수가 있다고 저희가 지목을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고 지금 회담에 곧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회담이 과연 이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주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국제 정치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큰 왕따와 작은 왕따가 지금 위험한 만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무기 거래는 당연히 할 겁니다. 전문가 한 분이 이거 줘도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을 굶기면서 ICBM하고 그다음에 소위 정찰 위성도 어느 정도까지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처 가지지 못한 그 마지막 파이널 터치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 앵커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푸틴이 먼저 나와서 기다린 예가 거의 없는데 기다렸다라는 건 당장 급한 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UN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지금 묶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한 발언을 푸틴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 러시아가 또 이중 플레이라는 게 한국 정부에다 대고는 궁금하면 북한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알려줄게.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꾸 미국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솔직히 유형 무형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머리싸움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지 여행서 돌아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첫 공개 연설에서 건넨 인사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바로 어제 이 전국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모인 한 자리에 모인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 연설자로 참석을 했는데 사실 지난 2018년 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5년 만에 이 공개 연설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오지 여행을 하느라고 여러분을 볼 수가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 중소기업인들을 한 자리에서 처음 뵙는다 이런 말로 연설에 운을 뗐습니다. 이 지난 5년간 수감된 기간을 오지 여행에 빗대서 일종의 이제 농담을 건넨 겁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원고 없이 20분간 연설을 했고요.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에 광우병 사태가 터지고 그해 8월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소기업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먼 브러더스 때 이 외신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2009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달성했다면서 해외에 가면 세계 정상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또 서로 내 옆에 와서 앉으려고 했다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이 사면 복권 이후에 이제 네 번째 공개 행보였는데요. 지난 세 차례는 이제 측근들하고의 교류 이게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경제단체가 주관한 행사에서 공개 연설을 했다. 이런 점에서 대비가 됩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국립대전형충원의 천안함 46용사 또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를 했고요. 4월에는 유인촌 전 장관이 출연했던 연극 파우스트 관람을 위해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극장을 찾았었습니다. 또 5월에는 이 서울시장 시절의 최대의 치적으로 꼽히는 이 청계천을 측근들과 둘러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기중앙위가 매년 개최하는 공식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한 데다가 수백 명의 경제인 앞에서 공개 연설을 했다는 점에서 앞선 그런 일정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내년 4월 총선과 연결된 이 정치 행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연설 중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표 얻을 일이 없다면서 이 애둘러 총선 역할론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에도 이 전 대통령은 이 총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선을 그은 바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총선에도 안 나오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국가 원로시잖아요. 어떻게 돼도 그냥 한 말씀 좀 해주신다고. 네, 가시죠. 네. 어려울 때는 가겠습니다. 뒤로 물러주세요. 어려울 때니까. 네, 규정 나오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뭐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를 비롯해서 이 당정에 친이계 출신 보수 인사들이 두루 포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당 결집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해 시도 더 있었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또래 여성을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정유정이 범행 전에 20대 여성과 10대 남성 등 두 차례나 다른 피해자를 물색해서 살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은 어제 이 정유정에 대한 살인 예비 혐의 2건을 추가로 확인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만큼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경찰이 이 정유정이 그 이제 해당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보인 그런 수상한 행적들에 대해서 이제 보강 수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이 정유정의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관련 정황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경찰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보면 그 채팅 내용이 있었는데 채팅한 사람 2명에 대해서는 살인 예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유인하려고 한 두 사람, 피해자, 그러니까 지난 범행에서의 그 피해자를 유인한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요. 가외 앱이 아니라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대상을 물색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정유정은 또래를 살해하기 사흘 전에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부산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에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본 눈이 많아서 범행을 시도하지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정유정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10대 남성 B군에게도 가족과 함께 사는지 이런 걸 물으면서 만남을 요청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정유정은 이 채팅 과정에서 그 남성, 그러니까 10대 남성에게 산에서 보자라고 하거나 뭐 혈액형 그리고 수술 경험 등을 묻는 등 좀 수상한 이야기를 늘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채팅이 이어지니까 B군 그 이제 남성은 의심을 품었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고 다행히 실제 범행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결국 이 정유정의 그 잔혹했던 범행이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정유정이 이 또래 여성뿐 아니라 10대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그 삼은 대목에도 좀 주목을 했거든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여성이 어떻게 이걸 과감하게 진짜 이걸 경험 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신체적인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형태의 유사한 행위를 시도하려고 자신이 그 필요한 정보를 계속 묻고 다녔던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보다 상위라고 생각해요. 사이코패스보다 더 높은 포식자, 그러니까 슈퍼 포식자, 그러니까 초포식자 개념으로 전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유정은 사회적 관계가 완전 단절이 돼가지고 미성년자는 어쩌면 자기가 어릴 때 철없던 시절 그거를 미성년자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중학교 때 방어 불가능했으니까 그런 미성년자 남자의 정도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을 거라고요. 정유정은요, 그동안 이 살해 혐의에 대해서 결코 계획적으로 저지른 그런 범행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렇게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기존의 그 주장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면서도 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행 당시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침묵이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정은 앞서 살인과 사체 손괴 등 4개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까지 2차례 공판 준비 기일 절차를 마쳤고요. 오는 18일 열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정유정을 추가 기소하면 이 살인 예비 혐의도 살인 사건 재판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와인이 콸콸콸입니다. 저거 사진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포르투갈의 한 마을에서 와인 때문에 환경오염 경보까지 발령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치 폭우가 내린 강처럼 이 마을의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서 붉은 물이 빠르게 쏟아집니다. 저 붉은 물의 정체
와인입니다. 저게 지금 다 와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마을 근처 양조장에서 레드와인 저장고 2개가 터지면서 저런 이제 대형 사고가 벌어진 건데 전날 쏟아진 와인이요. 무려 220만 리터. 이게 올림픽 경기장 규격의 수영장을 거의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와인이 거리로 쏟아지니까 지방정부가 나서서 환경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또 와인이 주변 하천과 강으로 유입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마을 도로를 따라서 이 흘러넘친 와인강이 주택 그리고 건물에 스며들었고요. 양조장 근처 한 가정집은 지하실이 와인에 침수됐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는지 그 경위도 궁금합니다. 네, 와인 저장고가 터지게 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방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폭발 원인을 분석할 예정인데요. 양조장 측도 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마을 청소와 복구에 드는 비용을 책임지는 등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들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가 조금 지나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4년 5개월 만에 대면을 했고요. 지금은 푸틴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위성 탑재 우주 로켓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도 일부분이 공개가 됐는데요. 김정은이 푸틴한테 바쁜 일정 중에 초대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군사기술 협력 등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지금 저 국제사회가 좀 우려한 대로 러시아가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또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인공위성 기술을 갖다 이번에 제공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인공위성 기술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인공위성이지 이게 결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유엔의 상임이사국인데 지금 자신이 찬성해서 유엔이 내린 그 제재를 갖다가 정면으로 깨고 위반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어서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롯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속보는 저희가 또 내일 저희 방송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